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의 관심을 구걸하게 만드는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죠. 그들이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첫 번째 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회피형 전 연인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진심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사람들의 이별 극복을 도우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전 연인과 재회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노력을 멈춰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정확히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피형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되찾고 싶더라도 최선의 방법은 항상 그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프리 투 어태치라는 제가 온라인에서 찾은 가장 좋은 회피형 관련 자료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회피형은 상대방이 다가갈 수 없고 관계가 끝났으며 일반적으로 연락이 끊긴 상태일 때 비로소 전 연인을 그리워할 자유를 느낀다고 합니다. 즉, 실제적인 접촉이 없고 그들의 방어 기제가 자극받지 않을 때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애착이 드러나며 그들의 애착 상처가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이트의 문구를 인용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 현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딧, 그 중에서도 이별 관련 게시판으로 가서 드래곤파이어 1900이라는 사람이 쓴 회피형 애착의 관점, 우리는 진심이 아닙니다 라는 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회피형이며 최근에 이별을 겪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의 이별 경험 묘사가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부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고 제 문제나 성취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심지어 가족들이 제 문제를 대놓고 조롱했던 기억도 몇 번 있습니다. 결국 저는 감정이나 유대감을 원하는 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요령을 터득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최대한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타인과의 친밀감이나 의존을 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의식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왜 제가 럭비 경기를 할 때 부모님이 응원하러 오시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왜 제 하루가 어땠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이 불편했는지에 대한 진짜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는 것은 저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였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감정을 축소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든든하고 사랑받으며 자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저도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지지해 주는 것부터 필요할 때 약간의 감정적인 위로를 건네는 것까지 그녀가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되어야 할 일들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낯설어서 하기 힘들었고 그 중요성도 몰랐습니다. 저는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 불편해졌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심지어 그녀가 보고 싶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조차 피하며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끔은 맞게 할 때도 있었지만 유창하지 않아서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다시 감정이 없는 은신처로 물러났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정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당연하게도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그것들을 원하며 인연을 보내면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고 필요는 충족되지 않으며 아무리 유대감이 강해도 결국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경우 결국 그 여자가 저와 헤어졌습니다. 그녀가 제가 그녀를 위해 하지 않았던 일들과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신감과 예의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운이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애착 이론을 알게 되며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좋습니다. 이 레딧 게시글을 분석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후회로 가득 차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글을 쓴 시점을 주목해 보세요. 자신이 사랑한다고 인정한 여자가 그를 떠났을 때 글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free to attach의 말을 빌리자면 회피형은 상대방이 다가갈 수 없을 때 비로소 전 연인을 그리워할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반응에서 그 현상이 정확히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전 연인이 떠났기 때문에 그녀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독립성을 위협할 만한 잠재적인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두 번째 주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습관, 그들은 자신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어태치드라는 책 113페이지를 보면 레이첼 헬러는 이렇게 씁니다. 6개의 독립적인 연구가 회피형에게 애착 문제가 얼마나 쉽게 접근 가능한지 조사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모니터에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단어들을 보고하게 한 뒤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특정 단어를 인지하는 속도가 그 주제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를 나타낸다는 잘 확립된 전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회피형 사람들이 필요, 얽매인 같은 단어, 즉 그들이 파트너의 행동에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특성과 관련된 단어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인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이별, 싸움, 상실 등 자신의 애착 관련 불안과 관련된 단어들은 인식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파트너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데 빠르고 그들을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애정을 갈구하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이 의존적인 것을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며 자신은 그런 욕구로부터 면역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14페이지에서 아미르 레비는 이렇게 씁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부분에서 연구원들은 단어 인식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퍼즐 풀기나 다른 신호에 반응하기 같은 다른 과제를 주어 회피형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피형 사람들은 이별, 상실, 죽음 같은 자신의 애착, 불안과 관련된 단어들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과제로 인해 주의가 분산되자 억압하는 능력이 떨어졌고 그들의 진짜 애착 감정과 걱정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당신이 회피형일지라도 애착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이별의 위협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정신적 에너지가 다른 곳에 쓰이고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만 이러한 감정들이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어태치드의 이 발췌문들에 따르면 회피형 사람들은 애착에 대한 걱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과 맺고 싶어하는 그 친밀감에 대한 걱정은 그들의 주의가 분산될 때 표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려면 그들의 무의식이 관여되는 상황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진짜 애착 감정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완전한 집중이 필요하지만 감정적인 요소가 미묘하게 섞여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초대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퍼즐 풀기, 그림 그리기나 글쓰기 같은 창의적인 활동, 혹은 방 탈출 같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애착과 관련된 주제를 넌지시 던지는 대화나 상황을 자연스럽게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경계를 늦추고 진정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 회피형이 끌리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섹션을 시작하기에 조금 이상한 방식이긴 하죠. 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마이어스와 브릭스라는 두 여성이 대중화시킨 심리 성격 검사입니다. 그들은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에 매료되었고 이 이론이 현실 세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검사는 4가지 이분법을 바탕으로 개인을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첫째, 내향형 대 외향형이 있습니다. 이는 내부 세계에 집중하는지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지의 차이입니다. 둘째, 감각형 대 직관형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선호하는지 추상적인 정보를 선호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셋째, 사고형 대 감정형으로 논리와 감정 중 어느 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지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형 대 인식형이 있으며 구조와 계획을 선호하는지 융통성과 자발성을 선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조합들이
흥미로운 네 글자의 코드를 만듭니다. INFP나 ENSJ처럼 말이죠. 그리고 각각은 다른 성격 유형을 나타냅니다. MBTI 성격 유형의 맥락에서 보면 회피형은 자신의 공간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와 일치하는 특정 특성을 가진 유형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여기 회피형에게 특히 흥미로울 수 있는 몇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NTJ, 즉 내향형, 직관형, 사고형, 판단형입니다. 이들은 효율성과 유능함을 중시하는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사상가들입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만의 공간을 소중히 여기며 타인의 독립성에 대한 욕구를 존중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성격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효율성에 대한 집착에 놀라곤 합니다. 다음 조합은 INFJ, 내향형, 직관형, 감정형, 판단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경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은 회피형이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성격 유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개인의 경계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매우 안전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ISTP, 내향형, 감각형, 사고형, 인식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논리적이며 독립적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즐기며 종종 덜 감정적인 강도에 만족하는데 이것이 회피형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ISTP 성격 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문제 해결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 논리적인 사고, 강한 독립성은 핵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잡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고 종종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SFP, 내향형, 감각형, 감정형, 인식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화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개인의 공간과 자유를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의 여유롭고 간섭하지 않는 성향은 회피형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녀는 동정심과 인도주의적 활동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적응력 있는 성격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에서 회피형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바뀔 부분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포켓 월드 이론, 즉 주머니 속 세상 이론입니다. 회피형에 대한 단순한 사실 하나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파트너에게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선택하는 파트너는 종종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MBTI 성격 검사에 대한 모든 것들은 논리적으로는 사실이어야 하고 회피형이 그렇게 행동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미친 듯한 뉘앙스가 숨어 있으며 파트너들을 종종 혼란스럽게 만드는 복잡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레딧 게시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회피형 남자분들 어떤 점에 끌리나요? 라고 질문했고 뎃 리프 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이 이름이 연구에 대한 큰 신뢰를 주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뎃 리프 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확실히 다른 회피형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상대방이 캐묻지 않을수록 저는 그들 곁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서로의 개인적인 경험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는 일종의 주머니 속 세상 같은 관계에 끌립니다. 연애에서 저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상대방이 제게 깊은 감정을 털어놓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 뒤로 물러나거나 때로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회피형이 원하는 것은 깊은 감정적 논의에 빠져들어야 한다는 압박 없이 누군가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시공간, 즉 주머니 속 세상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라는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서적 거리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안전한 피난처를 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확인하는 영상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회피형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연인을 선택할 때 취하는 행동과 실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여기 제가 평판이 좋은 연구들에서 찾은 회피형이 다른 파트너에게서 원하거나 끌리는 거의 모든 특징을 담은 목록이 있습니다. 어태치드 124페이지에 따르면 그들은 환영 속의 전 연인이라는 아이디어에 끌립니다. 또한 그들은 운명의 짝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며
이를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데 이 역시 어태치드 125페이지에 나옵니다. 118페이지를 보면 그들은 자신의 독립성에 도전하지 않는 사람을 원합니다. 회피형의 말만 믿는다면 모든 것은 그들이 또 다른 회피형 파트너를 원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비슷하고 자신을 이해하며 필요할 때 혼자만의 공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미 이야기한 매력적인 습관 중 일부만 봐도 회피형의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회피형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결국 불안형 파트너와 이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불안형 사람들이 친밀감과 안심을 갈구한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불안형 사람들이 종종 처음에는 독립적이고 강해 보이는 파트너를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회피형은 자신의 독립성을 중시하지만 불안형 사람들이 제공하는 관심과 애정에 끌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피형에 대해 항상 잊어버리는 사실은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어태치드의 114페이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이첼 헬러는 이렇게 씁니다. 실험 결과는 당신이 회피형일지라도 애착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이별의 위협에 똑같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지 정신적 에너지가 다른 곳에 쓰이고 무방비 상태가 되었을 때만 이러한 감정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펼쳐지는 것은 악순환입니다. 회피형과 불안형 파트너가 커플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안형 사람의 행동이 압도당하거나 독립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회피형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반면 회피형이 만드는 거리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형의 두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밀고 당기는 이 역학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익숙하고 종종 중독적인 사이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두 사람 모두 그것을 갈망합니다. 제가 자주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자신의 애착 패턴과 잘 맞는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불안형 사람들은 익숙한 관계의 역학을 재현하여 현재의 파트너를 통해 과거의 트라우마나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희망으로 회피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할 말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5번째 습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팔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회피형에게 가장 좋은 파트너는 안정형 파트너라는 점에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튕기기만 하면 갑자기 더 안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안정형 사람들은 회피형 사람과 연애를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곁길로 새고 있네요. 회피형의 관점에서 더 안정적이 되어라는 조언이 가진 문제는 그것이 그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은 원함 대 필요의 문제입니다. 이분은 K.M. 와일랜드입니다. 그녀는 수상 경력이 있고 국제적으로 출판된 작가로 소설 구조 짜기, 캐릭터 아크 만들기, 원형적 캐릭터 아크 쓰기 등 호평받는 작법서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웨이페어러, 스토밍 드림랜더, 비홀드 더던 같은 소설도 썼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블로그에서 스토리 이론과 기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녀는 캐릭터 아크 만들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상한 비유처럼 들리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녀는 모든 이야기에는 두 가지 측면, 즉 상충하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캐릭터가 원하는 것, 즉 거의 항상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것과 캐릭터가 필요로 하는 것, 즉 캐릭터가 배워야 할 진실이자 교훈입니다. 토이 스토리의 첫 번째 영화처럼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 우디가 있습니다. 그는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입니다. 그는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남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앤디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장난감이 등장하며 앤디의 새로운 최애 장난감이 되면서 우디의 삶은 망가집니다. 갑자기 우디가 원했던 것이 이 새로운 장난감에 의해 공격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디는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버즈 라이트이어를 없애버리려 합니다. 토이 스토리의 첫 번째 영화 전체는 우디가 자신이 원하는 것, 즉 앤디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
앤디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훈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 영화에서 우디의 캐릭터 아크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한 비유라는 건 알지만 회피형도 약간 비슷합니다. 회피형이 원하는 것은 자신과 똑같은 파트너, 즉 독립적이고 의지가 강하며 어떤 경우에는 부재중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피형에게 자신을 안정형으로 포장하면 그들은 흥미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진짜 안정형 사람들은 보통 회피형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논의한 습관들, 즉 회피형이 여러분의 관심을 구걸하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안정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불안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커뮤니티 내부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회피형을 끌어당기는데 효과적인 해결책은 거의 그들의 회피적인 행동을 거울처럼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형을 끌어당기는 것과 더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의 애착 유형을 개선하는 것은 서로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애착 유형을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놀랍게도 여러분은 더 이상 그 회피형 전 연인을 되찾고 싶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 내담자들과 함께 이 일이 수백 번이나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회피형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는 것으로 시작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더 안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관점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더 건강해진 새로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